제9강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경제학자를 포함한 사회과학자들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지는 꽤나 오래되었죠. 특히 제도경제학의 영향력이 커진 1990년대부터는 계량경제 방법을 동원한 경험 분석들도 많이 했지만 결과들은 의견에 일치하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요인은 표본 국가들의 지역과 시기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척도의 측정 오류도 문제였죠. 지난 36년 동안에 발표된 이 주제의 논문 중에서 엄선된 188개의 논문과 그 안에 2047개의 모형을 사용하여 메타 분석이라는 연구 방법으로 수행한 최근 연구의 결과는 민주주의는 경제성장의 인적 자본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긍정적이고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였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중국의 고도성장과 동아시아 4마리 용의 사례를 들먹이며 권위주의 정부가 장기적 안목을 갖고 보다 효율적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할 수 있어 민주국가에서보다 빠른 성장을 한 것이라는 반론에 귀가 솔깃한 사람들에게는 무용지물인 듯 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라는 책으로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MIT의 아제모울루 교수와 공저자 넷이 쓴 2019년 논문이 흥미롭습니다. 그 논문의 결론이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에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권위주의 정부에서 민주적 통치로 전환한 나라들은 25년 동안에 체제 전환을 하지 않고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했을 경우에 비해 1인당 GDP가 20%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려면 기존의 연구들과 이 연구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기존의 연구들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것, 다시 말해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권위주의 체제 국가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로 높은가를 본 것이라면, 아제모울루의 연구는 민주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한 연구이죠. 1960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에 184나라를 조사했더니 122번의 민주화가 있었으며, 반대로 민주정부에서 비민주적 통치로 이행한 경우가 71회였습니다. 연구의 초점을 정치 체제의 전환에 맞추는 이유는 어느 한 시점에 민주국가와 비민주국가의 성장을 단순 평가하는 것은 유용한 비교 결과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제모울루 교수는 이런 예를 듭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프랑스에 비해 빠른 성장을 했죠. 프랑스는 민주화된 지 오랜 선진국이고,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프랑스의 20분의 1일 때 경제성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단순 비교가 아니라 한 나라가 정부 형태를 바꾸는 경제 성과가 어떻게 변할까 하는 반사실적 질문을 정면으로 하기로 한 거죠. 당연히 체제 전환국에 연구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 상황의 나라들의 경제 성장 경로를 밀접 추적하여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지난 60년 동안에 민주화한 나라들이 아무 때나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이 시기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독재 정권이 남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여러 해가 걸리죠. 민주주의 경제는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 6년 사이에 체제 전환 이전에 비해 부자가 되기는 낮추지는 않습니다. 10년, 15년쯤 지나야 약간 부자가 되고 25년이 되면 20% 정도 부자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경제진보의 기초가 된 작동 메커니즘 중에는 경제개혁 실천, 학교 교육과 의료 서비스 공급 개선 및 재정 확충, 투자 유치, 그리고 사회 불안의 감소였습니다. 물론 권위주의 체제에서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죠. 교육과 의료 서비스의 공급 개선은 다름 아닌 경제성장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이미 확인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인 것입니다. 물론 이 연구 결과는 민주화는 해냈지만 경제개혁에는 실패한 나라들도 포함되었죠. 그러니까 민주화가 경제성장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온 것은 민주화 이후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들도 그런 성장을 지속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민주화 개혁의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니까 예전의 체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죠. 사실 이 연구의 표본 184나라 중에는 민주화가 반민주화에 비해 거의 2배였지만 표본 바뀐 최근 10년만 놓고 보면 반민주화가 더 많아졌어요. 이들 반대의 길을 간 나라들의 경제성장은 어땠을까요? 아제모울루 연구팀의 것과 같은 명확한 답을 주는 연구는 없지만 다행히도 체제 전환의 전 단계로 간주할 수 있는 파퓰리스트 지도자 등장의 경우를 갖고 수행한 연구 논문이 작년 말 미국 경제학회지에 발표되었죠.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의 세 연구원이 쓴 Populist Leaders and Economy라는 논문입니다. 1900년에서 2020년까지 120년 동안 51명의 포퓰리스트 대통령 혹은 수상이 있었고 그들 집권의 경제적 비용이 컸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집권 15년 후 1인당 GDP가 포퓰리스트 지도자가 아닌 가상의 경우에 비해 10% 낮다는 것입니다. 포퓰리즘과 권위주의는 별개의 현상이고 모든 포퓰리스트가 독재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강에서 본 플라톤의 민주주의 모형에서 민주주의가 참주정치로 가는 과정에는 선동정치가들, 즉 포퓰리스트들이 정치 역사를 어지럽히는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또 7장에서 본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차베스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에 오른 포퓰리스트였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강의에서 본 냉전 종식 후 민주주의의 파국을 맞은 헝가리, 러시아, 니카라과, 스리랑카, 터키 등 10여 개국의 경우도 선출된 포퓰리스트 지도자의 단계를 거쳐 독재 정권이 되었지요. 포퓰리스트 지도자 하에서는 경제적 운영이 내리막이 되는 것은 지역, 시기, 이념에 관계없이 관찰되었습니다. GDP 하락은 분배와 사회 이슈를 강조하는 좌파 포퓰리스트들이 주로 이끌지만 전형적으로 문화, 종교 토픽에 초점을 맞추는 우파 포퓰리스트들에게도 관찰됩니다. GDP 하락 이외에 포퓰리즘에 따라다니는 다른 결과는 경제적 분열, 지속 불가능한 거시경제 정책, 제도의 부식 등입니다. 경제학사의 중요한 논쟁 중 하나가 1920, 30년대의 사회주의 논쟁이 다름 아닌 경제 체제와 경제와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당시 신생 소련 연방이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였기에 경험적 분석은 불가능한 상황이라 논쟁은 연역적 방법의 가상 모형을 둘러싼 논리 싸움이었죠. 논쟁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미제스가 1920년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경제적 계산이라는 논문에서 계획경제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필요한 계산은 경쟁시장 가격체계 없이는 할 수 없음을 보여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주의자 랑케가
자유시장에서 생산의 부족과 과잉이라는 가격 신호의 반응에 조정이 이루어지듯이 경제계획 당국자도 시행착오와 조정을 반복하면 시장경제의 효율을 모사할 수 있다는 반론으로 답했지요. 하지만 또 다른 오스트리아파 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예크는 완전 정보를 정형화된 경제 주체들을 가정한 단순한 일반 균형 모델을 가지고는 저마다 다른 선호와 정보를 가진 수많은 경제 주체들로 구성된 현실 경제를 모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하예크는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한 책 노예의 길을 집필해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박탈한 사회주의 체제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자유도 박탈하며 전체주의가 된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쳤습니다. 1960년을 전후해 시카고 대학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후리드만은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용어 사용을 비판하며 사회주의 논쟁에 다시 불을 당깁니다. 하예크가 이미 설파했듯이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적 사회주의는 환상이라는 거죠. 아울러 그는 역사가 정치적 자유와 자유시장 간의 관계에 대해 한 목소리로 증언한답니다. 다시 말해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는 사회치고 자유시장에 비견할 만큼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사회는 언제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계획경제만 사회주의가 아니라며 비판을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시 점화된 논쟁은 더 이상 계산 논쟁이 아니라 자유주의에서의 정부의 역할로 쟁점이 바뀌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로 시작된 동구권 몰락과 소련 연방 해체로 사회주의 계산 논쟁의 승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의가 바뀐 사회주의와 쟁점이 바뀐 체제 논쟁은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소개한 두 연구는 체제 논쟁 연장전에 끝내기 않다 후보를 드린 셈입니다.